자, 12번입니다. 다음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랬죠? 기억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한다. 이것은 유치권 인정 안 되죠.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죠. 어떤 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그럼 기억 안 되고, 니은 임차인이 임차 부동산의 수선으로 발생한 유익비를 반환받기 위해서 기간 만료 목적 부동산을 점유한다. 그럼 유익비를 위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요. 결련성이 인정됩니다. 디귿 주택의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 건축업자 공사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건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공사 대금, 공사비, 비용이죠. 따라서 이것도 유치권 가능합니다. 리을 공이 나라들어 유리창이 깨어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 위해서 공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역시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수리비가 발생했지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니까 2번이 답이고요. 미음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이 있다. 그럼 권리금을 위해서는 유치권 인정될 수 없죠. 비읍에서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부속물의 매수 채권을 반환받기 위해서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 대금이겠죠. 매매 대금을 위해선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3번입니다. 갑은 X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했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병이 낙찰받았다는 얘기죠. 자, 1번 보시면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면 갑은 병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압류 기준으로 다시 보면 압류를 기준으로 그 후와 전에 유치권이 여기서 성립이 되었다면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데 압류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 얘기고, 성립됐다는 것은 채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했어야 된다 그 얘기야. 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압류한 다음에는 처분 금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유치권이 성립했다는 것은 압류 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처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하면 안 되는데 처분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2번 보시면 X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럼 압류 이후에 성립된 거죠. 따라서 이때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3번 X건물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다면 갑은 유치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을의 저당권은 상관없어요. 압류 효력 이전에 이미 유치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여기 봐봐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건 다른 무슨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권리가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보다 훨씬 전에 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었다. 이런 걸로 여러분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기준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했느냐 후에 성립했느냐 그것만 따져주면 돼요. 자, 그래서 3번은 을의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4번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진 경우 갑은 유치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압류 등기가 먼저든 말든 상관없다니까요. 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가압류가 있던 저당권이 있던 그런 건 따지지 않아도 돼요. 5번 X건물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죠. 그럼 이걸로 끝난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건데 을의 전세권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졌다면 갑은 유치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13번에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기준은 두 가지만 잡으면 돼요. 유치권이 성립된 시점하고
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지 무슨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전세권이 들어갔다. 근데 그네들이 유치권보다 먼저 있다.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한숨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함정에 속지 말라니까요. 뭐만 따지면 돼요. 압류 효력 발생 시점과 유치권이 성립한 시점. 그 전에 성립했다. 즉 채권이 발생했고 점유를 했다면 대항할 수 있어요. 경락인에게. 그런데 압류가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이건 경락인에게 대항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압류의 처분금지요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른 것 들어가니까 막 여기에 저당권 들어갔다, 가압류 들어갔다, 뭐 전세권 들어갔다 이런 거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유치권보다 먼저다라고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의 성립 시점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랬죠?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 여기 보세요. 원본, 미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실비용을 담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 2 나눠가지고 얘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얘는 임의적 사항이니까 등기해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등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1, 2 그랬고 이거는 임의적 사항 얘는 등기하지 않고서 담보 배상되는 거. 다만 손해배상은 다른 말로 예? 지연 이자 또는 지연 배상 이렇게 얘기했죠.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거는 뭐예요? 1년치에 한해서. 자, 그겁니다. 그럼 1번 보시면 위약금이에요. 위약금은 임의적 사항이고 등기해야 담보되죠. 근데 등기 안 됐대요. 그럼 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요. 2번 등기되지 않은 경매 신청 등록세. 경매 신청 등록세는 실행 비용에 해당하고 이건 등기 안 하잖아요. 그럼 얘는 포함되는 거고 등기된 기간 무제한의 이자. 이자도 등기 사항이잖아요. 등기하면 담보되는 겁니다. 근데 등기됐다고 했으니까 얘도 포함되고 등기된 수개 채권의 원본. 이건 필요적 기재사항이니까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이고 등기됐으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5번 등기되지 않은 1년분 이내의 지연이자, 지연배상. 1년분이죠. 근데 이거 원래 등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포함되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등기되지 않은 위약금. 15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뭐라 그랬죠? 부합물이잖아요. 부합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1번 틀렸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맞아요? 저당권은 어디에도 미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과 임차권에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구분 건물이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종된 권리인 대지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죠. 다만 예외 있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 3자 합의가 있고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귀속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때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도 가능하죠. 16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있은 후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건 과실에 대한 문제. 어쨌든 저당권은 과실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하면 미치죠. 근데 압류했다고 당연히 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니까 이들에 대해서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요. 정답은 1번, 16번입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게 이르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건 뭐 문제죠, 이거?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렇죠. 지상에 건물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 상태였고,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다. 그랬을 때는 일괄 경매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1번, 갑은 토지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 봐봐요.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였어요? 나대지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갑이라는 저당권 설정자가 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뭐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에 경매 실행하게 되면 을이 낙찰받고 이렇게 되겠죠. 이때 법정지상권 발생한다 안 한다? 법정지상권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1억 원 빌려줬단 말이야. 나대지 담보 가치가 2억이었어요. 건물 짓게 되면 얘가 1억으로 떨어져요. 예컨대. 낙찰 받아서 법정지상권 인정한다면 5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5천 받아가지고 저당권자 자기 채권 1억 원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 빌릴 당시의 담보 가치와 나중에 담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물 이때는 철거하고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원상복구 시킨다는 얘기예요. 돈 빌릴 때는 담보 가치가 높은 나대지였는데 돈 빌려주고 난 다음 상황이 건물이 들어서는 순간 땅값이 훅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정 지상권까지 인정하게 되면 30년 동안 이 건물은 철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정한다면. 그럼 그거 낙찰받는 사람은 5천만 원밖에 안 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저당권자를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갑이 사기꾼이에요. 왜? 돈 빌릴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로서 담보 가치가 되게 높았는데 빌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아까우니까 철거하는 거 아까우니까 차라리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 상태이었고요. 두 번째, 누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일괄해서 경매를 넣겠다. 그러면 토지도 을이 받고 건물도 을이 낙찰받으면 지 땅의 지 건물이니까 여기서는 첫째, 철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철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토지 저당권 실행하게 되면 철거해야 되지만 여기는 철거 문제 발생하지 않고, 두 번째, 을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낙찰받고, 그렇죠? 그럼 경매 시간이 단축돼요. 경매 시간이 단축되고, 세 번째, 갑의 입장에서는 철거 당하느니 돈이라도 일부 받고 챙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갑의 입장에서도 그냥 돈 한 푼도 못 받고 건물을 철거하느니 돈 받고 철거한다 그거예요. 돈 받고 철거 안 한다 그거예요. 건물값을 받고. 그럼 갑도 좋고 을도 좋고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다만 이것은 저당권자가 선택하는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그냥 저당권만 실행해서 건물 철거해도 되는 것이고, 그게 싫으면 일괄 경매해도 되는 것이고 선택사항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저당권자는 어차피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이게 일괄 경매예요. 일괄 경매. 자, 그러면 1번, 갑은 토지 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지상 건물까지
같이 한꺼번에 일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해도 되고요. 토지만 경매를 신청해도 됩니다. 3번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지요. 4번 을로부터 위 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갑의 일괄 경매는 인정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죠. 저당권 설정자가 갑이었는데 토지를 양도받고 다른 사람이 지었단 말이에요. 건물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누가 했어요? 이때는 을이. 갑이 설정자인데 을이 토지 소유권 양도받아서 건물 지었다 그러면 건물을 을 거잖아요. 설정자가 소유하는 게 아니죠.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 없습니다. 5번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그거는 일괄 경매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되면 다르게 됐다 그랬으니까 토지 경락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17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 그랬죠. 자, 여기 봐봐요. 갑이 저당권의 설정자이고 소유자이고 1번에서 저당권자 그래서 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은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부동산이죠. 근데 후순위자로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라든지 임차인이 들어가더라. 아니면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있더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부동산을 용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당 부동산의 양수인이나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자로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 그럼 경매되면 얘가 말소 기준이죠? 말소의 기준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저당 부동산에 뭐라 그랬어요? 제3 취득자의 지위다 그랬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경매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낙찰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대위 변제할 수 있죠.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얘네 둘은 돈이 없으면 못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비용 상환의 청구권으로서 유치권까지 갈 수 있다. 요거를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럼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죠. 네. 2번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있죠. 대의 변제할 수 있습니다.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해서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변제기 도래 후에만 가능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변제기 도래 후에만.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할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이 있다. 대신 갚아줬으니까 구상할 수 있겠죠. 4번이 맞고요.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비용의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 옳은 것은 4번. 자, 18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공동저당이죠. 그 후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 경매하였다. 동시 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이 A가 9천, B가 6천, C가 3천만 원이었다. 그럼 이거 계산하죠. A가 6천이고 B가 9천이고 B가 6천이고 C가 3천이었다. 자, 근데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액은 총 1억 5천이죠. 그 중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을 구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 쉬워요. A 부동산 경매대가, B 부동산 경매대가, C 부동산 경매대가 다 합쳐서 그 중에서 B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곱하기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되죠. 그럼 A가 A, B, C 요거 다 합치니까 얼마예요? 1억 8천이죠? 분의 B는 6천이죠? 곱하기 1억 5천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6천 곱하기 1억 5천 해서 나온 금액을 1억 8천으로 나누면 돼요. 약분하고 뭐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죠? 네. 핸드폰 꺼내서 해보세요.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숫자가 커지니까 계산하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핸드폰 그 숫자는 다 나오지 않나요? 안 나와요? 해보세요. 이거 저기 6천 곱하기 1억 5천. 핸드폰에 있잖아요. 그 숫자 계산하는 거. 해보세요. 그냥. 괜찮아요. 뭐 공식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6천 곱하기 1억 5천. 숫자가 안 나와요? 너무 커서? 6천 곱하기 1억 5천. 얼마 나와요, 그럼? 6천 곱하기 1억 5천인데 어떻게 5천이 나와요? 6천 곱하기 1억 5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아닌데? 1억. 아이씨.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이렇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하나 더 들어갔네. 1억 5천. 그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들어가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6천 곱하기, 20, 100, 100만. 네? 그래도 돼요. 6천 나누기 1억 8천하고 곱하기 1억 5천 하셔도 되고. 4,900 나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무슨 취지인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3천으로 나누면 3이 3번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6이잖아요, 6. 근데 1억 5천 곱하기 이거잖아요. 6분의 2, 3분의 1이니까 3 나누면 5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있는 대로 다 곱하시면 돼요. 네. 약분을 하는데 저는 약분해서 계산했고, 근데 약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나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6천 나누기 1억 8천에서 나온 값을 1억 5천으로 곱하면 되고, 그냥 계산기만 누르면 되니까. 아니면 6천 곱하기 1억 5천에서 나온 금액을 1억 8천으로 나누시면 되고. 저는 그냥 암산으로 해요. 암산으로 하는데 약분이 되니까 그렇고, 약분을 못 하시면 이렇게라도 하시자. 더 이상 쉽게 할 수는 없어요. 네. 18번에 정답은 따라서 3번입니다. 5천만 원.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9천, 6천, 3천이니까 비율로 하면 3대 2대 1이잖아요. 다 합치면 6이잖아요. 6x 이퀄 1억 5천. 이렇게 하셔도 돼요. x값을 구하시고 그 구한 값을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하여튼 방법은 많은데,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못 해드리고. 19번. 공동저당에 관한 기술 중에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 그랬죠. 1번. 등기 시 공동담보의 취지를 기재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만 5개 이상일 때는 목록을 따로 뽑아서 만들어줍니다. 공동담보 목록 5개 이상일 때. 2번. 저당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시배당일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부담을 안분한다. 그래서 경매대가에 비례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게 경매대가 비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3번 20배당일 때에는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합니다. 그래서 20배당일 때는 후순위자가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한다. 다만 4번, 5번이 문제인데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 문제야. 자, 여기 보시죠. 하나는 채무자 소유이고 또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 여기에서 공동저당권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후순위자가 있고 여기도 후순위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배당할 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얘가 배당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순위자는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배당 들어갔다 그러면 이때는 물상보증인은 말 그대로 보증만 서준 사람이지 실제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가 있고 대위하게 되면
그 부동산의 후순위자가 다시 압류해서 여기서 물상대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결론적으로 20회당에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는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지 못하지만 물상보증인은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와 물상보증인 중에서 누구를 우선 보호한다? 물상보증인.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는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고 되고 붙잡아서 물상대위 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 소유 각 토지의 1번 근저당을 설정받은 후 병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 물상보증인이죠.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 병은 을의 토지에 대한 채무자 토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번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소유 각 토지의 1번 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의 토지에요. 채무자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을 토지의 2번 근저당권자, 즉 채무자 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 A는 물상보증인 병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근저당입니다. 1번 근저당권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에 대해서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실제로 빌려준 금액이 1억 원인데 이게 실제 금액이에요. 실제 금액이 1억 원이에요. 그럼 보통 채권 최고액은 얘보다 높아서 한 1억 2천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고 실제 금액이 1억인 게 이게 정상적인데 경우에 따라서 채권 최고액보다 실제 금액이 더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1억 5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돈을 더 빌려준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담보 잡은 건 1억 2천까지 담보를 잡았죠. 그런데 실제 금액이 그거보다 더 높아요. 1억 5천인 거예요. 그럼 채무자는 1억 5천을 갚아야지만 저당권의 말소를 해줄까요? 아니면 최고액까지만 갚아도 될까요? 채무자가 갚는 것은 다 갚아야 되는 거지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번에 1번 근저당권에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어요. 최고액이 1억 2천인데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채권 1억 5천 전액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2번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에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분할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것도 우리 판례인데 한숨 안 쉬어도 돼요. 네, 자꾸 하시면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순위번호하고 사항란인데 지금 갑이 소유자이거든요. 갑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보니까 을구에 1번에 근저당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누구냐면 을이에요. 을. KB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를 빌려줬냐면 1억 원 빌려줬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은 소유자가 누구인 거예요? 갑인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예요? 아니 채무자는 을이고 돈을 KB에서 을이 1억 원 빌렸다는 얘기인데 그 부동산은 갑 거예요. 이거 어떤 경우에 이게? 예? 갑이 누구냐면 형이에요. 형. 동생이고 동생이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데 담보가 없으니까 형 집을 담보로 준 거예요. 그럼 이 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증인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있더라니까요. 이게 물상보증인이에요. 어떤 분이 쉬는 시간에 담배 피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등기부를 봤는데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다르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건데 맨날 얘기하는 게 물상보증이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 형이 채무자의 피담보 채무를 어떻게 했어요?
면책적으로 인수를 했어요. 그럼 얘 빠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봐요.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격려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채무자가 을인데 빠지고 이제 갑이 됐으니까 1-1 해가지고 여기든 부1, 1-1에서 1번 근저당 변경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변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채무자가 누구로 오는 거예요? 이제 갑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생의 채무를 형이 뭐 한 거죠? 면책적으로 인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얼마 인수했어요? 1억. 그런데 은행에서 경매 신청하는데 1억 5천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5천은 뭐냐 그랬더니 야, 네 동생이 우리 은행에서 카드 값이 있더라. 카드 값이 5천만 원이라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너 인수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의 입장에서 동생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 그것도 면책 인수했을 때는 동생이 이 은행과 거래한 모든 채권을 다 인수한 게 아니고 대출해 준 것만 인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물상보증인이 형이 동생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분합하게 된 채무 빚을 구시고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 빚을 구시고 요게 봐요. 카드값. 거기에 대해서도 근저당 효력이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 카드값은 빼 이렇게 했어요. 카드값은 빼. 그럼 2번 틀렸겠죠? 자, 3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되죠. 4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 결상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 설정자는 기본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근저당으로 담보된다. 자, 이것도 설명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동생이 갑에게 또 요구를 한 거예요. 형님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동생이 형님 집을 담보로 해서 1번 근저당 설정하면서 KB에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형은 이제 물상 보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생 을이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은 거예요. 은행에서 연락 오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너 왜 돈도 안 갚고 그러냐 그랬더니 형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인감이나 좀 떼줘. 그래서 인감 떼줬어요. 떼주니까 1-1 해가지고 1번 근저당 변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채무자를 이제 병이라고 해서 자기 친구 세워놓고 은행에서 한 3억 원 넉넉하게 대출을 받아요. 채무자는 누구고요? 자기 친구. 그래서 3억 받아가지고 1억 원 갖고 형님 뭐 양복단벌 사주고 친구 또 이름 빌려줬으니까 친구한테도 양복 하나 사주고 또 이렇게 해서 다 쓸 수 있나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제 1-2 해가지고 1번 근저당 또 변경하는 거야. 이번에 좀 넉넉하게 한 6억 빌리죠. 6억. 그리고 채무자는 이제 누구로? 정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다시 다른 친구한테. 그래서 형한테 차 한 대 뽑아주고 얘한테도 차 한 대 뽑아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계속 채무자를 변경할 수가 있죠. 그리고 피담보 채권액이 변경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돈을 안 갚게 되면 은행에서 경매를 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할 때 피담보 채권액은 여기서 요 시점에서 경매를 한다 그랬을 때 6억만 청구해요? 아니면 이거 다 합친 10억을 청구해요? 6억을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뭘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있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이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그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니까 얼마만 담보되는 것이다? 6억만 담보되는 것이지 그 이전 것까지 포함해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밑에다 쓰세요. 근저당으로 돌려막기. 근저당으로 돌려막기. 요 근저당으로 돌려막기 하고 그 다음에 카드 값은 빼. 그거하고 두 개가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저당에서. 위에 써놨잖아요. 그 2번이 카드 값은 빼고. 예.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